네, 트럼프 행정부가 IRS에 대한 강도 높은 이 구조조정, 인력 감축 등을 향하면서 지금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는 지금 역풍을 맞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정부 효율부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인력 감축 등등등. 자, 정부 효율부, 소위 말해서 이제 도지라고 하죠. 이 도지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그 일환으로 IRS에도 대대적인 감원과 또 조직 슬림화 등 칼바람이 지금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도지는 전체 직원이 9만 명에 달하는 이 국세청 IRS 직원을 한 2만 명가량 감축한다라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미 한 11,000명 정도는 이미 인력 감축을 벌써 단행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국세청 직원들이 해고당했죠. 제가 아는 한국 분이신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도 IRS에 들어갔다가 뭐 한 1년도 안 돼서 지금 박스 들고 나온 분 봤습니다. 실제로. 자, 이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를 자꾸 안 하고 미루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미루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IRS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면서 그 말은 뭐예요? 인원이 크게 감축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국세청의 감사 인원들이 모자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사를 많이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또 현실성 있는 맞는 얘기로 지금 들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 감사 그 케이스 숫자를 보니까 지금 점점점 실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가 세금 감사를 받던 기업도 일단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IRS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액 납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 또는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해놓고도 안 나오는, 뭐 어찌 보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IRS의 대량 감원으로 인해서 세무당국이 자신의 계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속속들이 못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계속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금 보고는 항상 정확하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거는 아마 감사 못하고 넘어가지 않는가, 이런 거. 큰 케이스 같은 경우 몰라도. 자, 그래서 IRS 측은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정권 인수팀의 공격적인 감원과 예산 감축이 과세 지연,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그런 일도 좀 제대로 못하게 되고 또 세수 감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일도 좀 감소되고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전국 국세청장들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전직 역대 국세청장들이요, 단체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우려를 정리를 해서 뉴욕타임즈에 보내서 일종의 투고를 했습니다. 기사로 좀 실어주세요. 우리 국세청장들이 전직이지만 이런 걱정이 심하게 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글을 써서 뉴욕타임즈에 투고해서 그게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은 트럼프가 세금 신고 시즌 한복판에서 6,700명의 국세청 직원을 최근 들어 또 해고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11,000명 이상의 IRS 직원들이 해고되었다라면서 이는 큰 실수다. 그러니까 이게 전직 국세청장들의 얘기예요. 이는 큰 실수다. IRS의 그 인력과 자원이 급속하게 줄어들면 정부의 그 징세,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징세에 대한 효율성이 저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IRS 직원들 다 잘랐는데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않고 뒤로 미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우려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를 짧게 간추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세수 감소 및 예산 부정. 이건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랑 같은데요. 세금 보고 지연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원래 4월 10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기할 수 있습니다. 2번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8월인가까지 할 수 있고 또 한 번은 10월인가까지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합법적으로 연기하는 거죠. 2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금 보고를 연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단 내야 될 세금이 있지만 아직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왜? 아직 정산해서 보고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국세청 직원들이 더 줄어들 것을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줄어들 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늦춘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세금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들어와야 할 세금 중에 많게는 한 10% 이상이 안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벌금 및 이자 부담 증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늦추면 IRS에서 연체료 및 이자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IRS의 문제라기보다는 납세자들의 문제인데 납세자들이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좀 늦추어 보자. 합법적인 선 안에서 합법적으로 늦추는 거에 대해서는 뭐 벌금 같은 건 없습니다. 2번 늦출 수 있는데 이제 그거 넘어가면 이제 벌금이 있지만 자, 세 번째, 감사에 대한 리스크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IRS의 직원 감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감사가 줄어들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당장은. 하지만 이 보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감사 케이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납세자들에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감사 케이스는 늘어나지만 감사를 할 인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세금 사기 및 탈세가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금 감시 인력이 줄어들면 일부 납세자나 기업이 이를 악용해서 탈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보고를 늦추고 지연시키고 이걸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아예 그냥 탈세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늘어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세금 정책 또 조세 정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부과하고 부과받은 액수를 정확하게 납부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과하는 일도 지지부진해지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또 부과받은 액수도 슬금슬금 자꾸만 안 내려고 하고 자꾸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하면서 조세 정책 그리고 조세에 대한 정의, 저스티스에 대한 문제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는요, 행정 지연 및 혼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RS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세금 신고 또는 세금 리펀드 또 민원 처리 등등의 행정 절차가 더 느려질 건 뻔합니다. 특히 이제 리펀드를 기대하는 그런 납세자들에게는 불편함이 매우 커질 겁니다.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월급 줄 때 미리 다 띄고 주니까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면 받을 게 늘 있죠. 뭐 몇천 불씩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늦게 오니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의 제기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금 보고 지연이 개별적인 그 납세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감축하는 건 좋은데 그 부서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최소한의 감축을 해야 되는데 9만 명이야? 그럼 2만 명 줄여. 이렇게 숫자 노릇만 갖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세 정책, 미국의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제 다음 달 4월 10일인가요? 저 세금 보고 마감일인데 그 마감일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제약회사 셀트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한국 분들도 이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이런 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뭐 생사를 다투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뭐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계속 가서 치료받고 참 어려운 그런 치료 과정 그럼 투병 과정 뭐 이런 걸 겪게 되는데 그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의 그 제약회사 셀트리온에서. 자,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약 이름은 스테키마라고 지었었습니다. 스테키마. 그 스테키마가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스트코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스트코의 그 처방약 관리 업체 그 계열사 PBM이라고 하는데요. 왜 코스트코 가면 저 안쪽에 왼쪽인가요? 그쪽 끄트머리쯤 가면 이제 약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PBM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코스트코 매장 내에 있는 약국에서 이 PBM 가입자 및 코스트코 임직원, 코스트코 멤버들을 대상으로 스테키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스테키마를 일반 도매 가격에서 무려 85%나 할인된 가격, 어찌 보면 최저 할인 도매 가격
버전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PBM은 물론 또 리베이트 협상력이 낮은 어떤 중소형 PBM이라든지 또는 보험이 없는 그런 환자 등도 이거를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켰습니다. 도매 가격도 싼데 그 도매 가격보다 85% 할인된 가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자, 이번 계약에서 이 스테키마라는 약품은 이 선호의약품, preferred dru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referred drug으로 등재가 되어,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미국에서 preferred drug으로 이제 등재가 되면 이 보험사의 처방 전에 높은 티어, 하이 티어를 받게 됩니다. 높은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건 무슨 뜻이냐? 경쟁 제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의사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약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의사들이 처방전을 써줘야 그걸 들고 가서 약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들이 다른 걸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프리퍼드 드럭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한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앞으로 시장을 미국에서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지금 만드는 것은 일요일 저녁입니다만은 이 영상이 나가는 거는 월요일 오전이겠죠. 그러면 일요일 저녁까지는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안타까운 상황 그 자체였는데 부디 바라건대 이 영상이 나가는 월요일 오전쯤에는 이 뉴스가 좀 틀린 뉴스, 이미 너무 늦은 뉴스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뉴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 3명이 열흘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돼서 현재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3명의 신원은 33살의 이지연 씨, 또 이지연 씨의 어머니 59살의 김태희 씨, 또 김태희 씨의 여동생 54살의 김정희 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지연 씨의 입장으로 본다면 엄마하고 이모죠. 이렇게 3명. 자, 이들은 지난 13일 그랜드 캐년 지역에서 라스베가스로 이동하던 중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씨 일행은 당초 지난 1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날짜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연락해봤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온다고 한 날짜는 벌써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 외교부에 그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외교부가 미국으로 연락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현재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과 또 프리웨이 사고 담당 경찰 당국인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프리웨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 당국이 왜 개입했는지는 이제 나옵니다. 자, 현지 경찰은요, 그 이씨 일행이 탔던 렌탈카, BMW 차량을 빌렸다고 하는데 그 BMW 렌탈카 차량의 GPS를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이들의 그 실종 당일인 지난 13일 날 실종됐거든요. 실종 당일인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쯤 그랜드 캐년에서 서쪽 라스베가스로 가는 그 방향 40번 프리웨이를 지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GPS가 감지된 지점으로부터 그런데 한 1마일 떨어져 있는 그 지점에서는 대형 다중 연쇄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거기를 불어닥쳐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무려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그 40번 프리웨이 고지점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이 교통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그 차량에서 큰 불이 나면서 어떤 차량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에 탄 전소된 그런 차량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래서 이제 이 차량들과 이 차량들과 연루된 그런 사건이 아닌지 뭐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가 신호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잡혔으며 또 이 씨 일행의 그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도 이곳에서 그 사고가 발생한 그 시간 그 이후에 사용된 내역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지 경찰은요,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감지된 당시의 그 사고 시점과 가까운 시간에 근처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종자들이 이 사고와 연관이 됐을 수도 있지만 아직 확인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직은 실종된 가족의 차량이 이 사고에 연관됐는지는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현재로서는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이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도 지금 포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리무중이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수사가 지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인근 병원으로 막 부상자들이 실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부상자 등의 신원을 지금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 또 사망자도 이제 DNA를 다 채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헬기를 동원해서요, 그 프리웨이와 접한 인근 도로 혹시 사고가 나서 샛길로 빠져서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뭐 요새 뭐 내비 같은 거 이제 잘 되니까 그거 믿고 샛길로 빠져야지. 그래서 그거 따라 갔는데 그 내비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내비 믿고 한참 어디로 샛길로 빠졌는데 내비는 뚝 끊어지면서 휴대전화 신호 뚝 끊어지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배터리 나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금 경찰의 수사에 좀 도움이 될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기를 동원해서 프리웨이 인근 지역의 도로도 수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일요일 저녁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시간까지는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이제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그 얼굴을 공개하고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서 인근 지역에 배포하는 한편 프리웨이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나가는 월요일 아침쯤에는 좀 굿뉴스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냥 어디선가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좀 나타나 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세 명의 모녀 실종된 세 분이 빨리 신원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그 뇌신경과학 기업이 있죠. 뭐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은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잖아요. 화성 가겠다, 그리고 뭐 우주선 쏘겠다 그래갖고 스페이스X라는 뭐 우주 기업도 있고, 그 외에 뭐 X라는 그 옛날에는 뭐 트위터라고 했죠. 그것도 사서 자기가 이름 바꿔버렸죠. X. 자기 아들 이름도 X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뇌신경과학 기업입니다. 뉴럴링크. 이 뉴럴링크가 개발한 그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은 그 첫 환자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환자가 지금 1년째 생각만으로 체스 등 각종 게임을 즐기면서 새로운 삶을 잘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BBC가 어제 주말판을 이용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 뉴럴링크의 첫 시술 대상자인 놀런드 아르보라는 사람, 올해 30살입니다. 이 다이빙 사고를 당하면서 어깨 아래 모든 신체가 완전히 마비된 지 지금 8년째 되는 그런 환자인데, 지난해 1월 그 뉴럴링크가 개발한 그 뇌에 이식하는 컴퓨터 칩 장치, 그 칩 장치의 이름은 텔레파시라고 이름을 졌어요. 참 이름도 잘 지네요. 네. 텔레파시라는 이름을 지어진 그 뇌에 이식하는 칩을 넣었습니다. 뇌에. 그래서 이제 뉴럴링크의 첫 번째 뇌 임플란트 사례인데요, 이게. 지난해 그 후로 2달이 지나서 지난해 3월 뉴럴링크는 아르보가 휠체어에 앉아서 손발은 못 움직이니까 그대로 둔 채 노트북 스크린에 마우스 커서를 자기가 생각만으로도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켜야지. 그러면 탁 켜져요. 그리고 나 체스 게임 해야지. 체스 앱 더블 클릭. 따닥 더블 클릭하면 체스 게임이 뜹니다. 그럼 난 요거를 요쪽에다 놔, 저거를 저쪽에다 놔. 생각만으로 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딱 움직이면 내가 클릭해야지. 그러면 뭐 클릭이 딱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요건 약간 흉내를 낸 건데, 뭐 말은 못하지만 제가 말은 뭐 대신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1년째. 그 뇌 칩 장치를 두개골에 이식해서 미세한 전극을 통해,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못 느끼지만, 뇌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하는 신경이 그 전극, 그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너무 어려워서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그냥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신경 자극, 전극이 움직이니까 어떤 그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보는 나는 사고 이후에 포기해야 했던 게임을 하면서 지금 지나고 있다. 라며 이제는 게임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내가 또 친구들과 그 체스 게임 하면서 많이 이기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보라는 이 친구의 개인적인 케이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머지않은 우리 인류의 미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 짧게 뉴스를 전해드리고 BBC가 주말에 보도한 내용 추가로 좀 생각해 볼 부분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진화할지를 알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뉴스까지만 딱 들어오면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의 인류의 미래는 정말 너무나 밝게 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최첨단 기술이 미래 진보적인 기술이 충분한 법적 또는 윤리적 대비책이 없이 마구잡이로 개발이 된다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해킹 및 보안 문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저는. 해킹 및 보안. 해킹만 봐도 우리가 컴퓨터 해킹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해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컴퓨터 칩을 넣었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뇌를 해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뇌에 직접 연결된 칩이 해킹될 경우에 개인의 생각이나 기억이 유출되거나 조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해킹을 통해서 내 생각이 유출될 수 있고 내 생각이 조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내 생각이 가감없이 유출되고 심지어 누군가 그걸 해킹해서 유튜브로 막 생중계를 해버린다면 내가 저 사람 반갑다고 겉으로는 말을 했는데 반갑기는 개뿔 뭐가 반가워.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옷도 괜히 만났네. 뭐 이런 생각 우리는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의를 차리냐고 반갑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해킹당해서 전국에 다 중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제 해킹을 한 사이버 공격자가 나의 생각을 단순히 유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 생각을 누군가가 조작하니까 내가 상대방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생각 자체가 이 데이터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정보가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술과 인간성과의 관계가 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뇌 컴퓨터 그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면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뇌와 컴퓨터를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 칩을 뇌에 넣으면 연결이 되죠. 그렇게 인터페이스에 의존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전통적인, 우리가 평생 해왔던, 그렇게 하기 싫지만 결국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됐잖아요, 우리가. 그 전통적인 공부, 전통적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지식을 뇌에 이 컴퓨터 칩을 이식받아서 그냥 알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학적인 면에서 내가 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뛰어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칩을 이식해버리면 되는 거죠.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 기술과 인간의 그 생각 능력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비싼 컴퓨터 칩을 이식받았느냐로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다음에 말씀드릴 그 우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다음에 말씀드릴 그 우려라는 것은 이겁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입니다. 고가의 뇌 컴퓨터 칩 기술이 일부 부유층 또는 극소수 권력층에게만 제공이 된다면 결국 계급사회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특정 계층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비싼 칩을 이식받아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뭐 박사급 전문가가 되고 최하 계층은 이런 걸 못하니까 그냥 평생 그들의 노예나
또는 노동력 제공만 하다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컴퓨터 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나 못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만들어서 상위 1%만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나니까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을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이다라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저희 그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너희들 이 책 꼭 읽어봐라라고 그때 추천해 준 책이 있었는데 올더스 헉슬리의 저자인데 올더스 헉슬리라는 작가가 쓴 멋진 신세계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70년대 뭐 그때 보면 문고집이라 그래서 왜 요만한 책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책. 문고라 그랬죠? 왜 문고? 그때 이제 그 멋진 신세계가 문고 책으로 나왔거든요. 조그맣게. 그거 나왔으니까 사서 보라고 해서 제가 뭐 책을 이렇게 뭐 많이 읽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fully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그 책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금 책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인간의 뇌가 인간이 사회 계층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가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어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와 그렇게나 똑같을지 그 오래전 40년, 50년 전에 했는데 그렇게 똑같을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인데요. 뭐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혹시 뭐 유튜브가 됐든 구글이 됐든 한번 검색해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억한 그 작가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올더스 헉슬리 맞을 겁니다. 뭐 하여간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은 분명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얘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인간이 미래에 이렇게 계층이 나누어지고 한 번 노동자로 태어나면 평생 노동자, 한 번 지배계층으로 태어나면 평생 지배계층.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그 기업, 그 환자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새길로 나갔네요. 자, 요즘 달걀 비싸죠? 어떤 데는 그, 뭐, 12개짜리가 10불 받는 데도 있고, 어제 그 오렌지 카운티에 누굴 만났는데, 오렌지 카운티의 그 모 마켓에 갔더니, 12개짜리가 뭐 19불 99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좀 봤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비싼지. 먼저 저는 20불짜리까지 못 받고 보통 12개짜리가 10불, 뭐 12, 3불, 뭐 그 정도는 하거든요. 지금 LA 인근에서는. 이건 뭐 말도 못하게 비싸는 거죠.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쌉니다. 최근 이렇게 달걀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이 결국 유럽에 지금 손을 벌렸는데요. 유럽 여러 나라에 달걀 좀 수출해달라. 그냥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좀 수출 좀 해줘. 라고 SOS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퇴짜 맞았어요, 미국이. 미국 정부는 최근에 이탈리아, 폴란드, 뭐 리투아니아 등에 대해서 달걀을 좀 수출해 줄 수 있는지 또 수출할 수 있다면 물량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그들 나라는 모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그 리투아니아 양계협회는 뭐라 그랬냐면 달걀이 뭐 우리가 많이 남지도 않지만 뭐 많이 남는다고 해도 너희들 미국한테 팔 건 없어. 우선적으로 유럽의 나라한테 우선적으로 수출을 할 거야. 너희들한테 안 팔어.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이제 부활절, 다음 달에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을 앞두고 달걀을 이제 수출이 아니라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또 시즌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수출 못하겠다라는 퇴짜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당분간 더 갈 것 같아요. 에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폭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걀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달걀 인플레이션,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요즘 멕시코에서 차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국경을 넘는 그런 경우 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차 타고 멕시코 한 2-3시간이면 가니까 LA에서는 가서 멕시코에서 좀 놀다가 뭐 2-3일 놀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멕시코에서 차를 타고 미국으로의 국경을 통과해서 오죠. 근데 그렇게 통과해서 들어오는 차량을 뒤져보면 막 그 트렁크에 달걀을 잔뜩 싣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늘었다라고 합니다. 트렁크 꽉 채워갖고 오면 뭐 웬만큼 팔면 돈이 남으니까. 멕시코는 워낙 또 싸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래저래 미국의 달걀 가격 폭등은 유럽에서의 그 달걀 수출 거부를 당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제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그런 소송이, 그러니까 행정부나 정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소송이 근거가 없거나 또 불합리하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그 로펌을 제재하라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뭐 불합리하다, 악의적이다라는 판단은 그러면 어디서 누가 내리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하다, 악의적인 그 소송이다라는 게 법으로 기준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불합리한 소송에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같은 지시는 취임 후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소송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달 초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100건 이상의 소송이 현재 제기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건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하는 그런 정책, 그리고 이제 국경 봉쇄 정책 등 소위 이제 이민 정책과 관련이 돼 있는 게 한 30건, 그리고 이제 20건 이상은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에 대한 반발 소송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일부 정책은 법원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이민 정책 같은 거.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주지 말라라고 했지만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내렸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이 같은 상황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로펌이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소송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형 로펌일수록 야 이거 괜히 우리가 돈 뭐 몇백만 불 그 수임료 낸다고 해서 돈 벌려고 했다가 뭐 100만 불 좀 벌려고 수임해서 했다가 이거 트럼프한테 찍혀갖고 완전 작살나는 거 아니야?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안 받으려고 하는 대형 로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인 셈이죠. 자, 해커 조직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해킹을 해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노스코리아,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비트코인 보유량이 엄청나게 최근에 늘어났는데 다 이제 해킹해서 이제 훔쳐서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북한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라고 하니까 뭐 무슨 어떤 유럽의 무슨 조직 같지만 북한의 해킹 조직입니다. 라자루스가 현재 11억 4천만 달러 상당인 비트코인 13,400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슬라는 11,500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부자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테슬라는 상장 회사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테슬라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이같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최근에 그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가 있죠.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 북한이 대규모 해킹을 해서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지난달 21일 이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해서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코인이 탈취됐는데요. 이 또한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탈취당한 코인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탈취당했는데 북한은 이것을 탈취한 후에 그 이더리움을 즉시 비트코인으로 바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강화시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북한의 해커들로부터 해킹을 해서 북한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북한이 그 비트코인을 그럼 앞으로 어디에 사용을 할지 정말 걱정되고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딸기 웬만하시면 다 좋아하시죠? 딸기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딸기가 65세 이상의 성인의 인지 처리 속도를 높여주고요. 플러스 또 혈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 연구팀은 딸기가 노인의 심혈관 건강과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의 그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동결 건조 딸기, 동결 건조 딸기와 그 또 영양 성분이 유사한 어떤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먹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리고 근데 일단 동결 건조된 딸기를 먹게 한 이유는요. 왜 그냥 딸기를 먹으려면 이거 많이 먹으려면 배불러서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동결 건조 딸기를 먹게 했는데 대충 이제 그냥 딸기를 우리가 한 밥공기로 하나 정도 이렇게 먹는다면 동결 건조 딸기는 그 정도로 먹으면 한 2배 정도의 섭취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 딸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배불러서 못 먹을 정도 약간 그보다 좀 더 많이 뭐 그렇게 먹은 셈이죠. 동결 건조 딸기를 이제 먹은 겁니다. 그렇게 그릇에 가득 담아 먹었습니다. 이후에 4주간이 흐르게 한 뒤에 딸기를 먹었던 그룹이 이번에는 4주 후에는 어나더 4주 동안은 이제 안 먹고요. 앞에 4주 동안에 딸기를 안 먹었던 그룹이 다음 4주 동안에 이제 딸기를 먹게 교차해서 그들의 건강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 4주 동안에 딸기를 먹었던 그 그룹은 사람들이 인지 능력도 좋아졌고 혈압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딸기를 끊었어요. 딸기를 끊고 딸기를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음에 4주 동안은 안 먹고 계속 쟀더니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게 나왔고 앞에 4주 동안에 딸기를 안 먹던 그룹은 혈압이 좋지 않았는데 4주 후에 이쪽 A그룹이 딸기를 안 먹을 때 이제 이쪽 B그룹이 먹기 시작하니까 B그룹의 혈압은 또 다시 또 좋아지기 시작하는 뭐 이러한 교차되는 역시 딸기를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달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딸기에 있는 그 폴리페놀 그리고 안토시아닌 등의 성분이 특히 고령층의 인지 기능과 심혈관 건강 기능에 아주 좋은 그 개선 효과를 해서 혈압도 낮춰주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딸기를 딸기를 먹더라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딸기를 좀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딸기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신경 써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딸기 좀 신경 써서 챙겨서 많이 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